미국 일리노이주에 네이퍼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의 한 고등학교에는 이상한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 아직 첫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 1마일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는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꼴찌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달리는 동안 심장을 얼마나 열심히 뛰게 했느냐. 학생들은 가슴에 심박수 측정기를 달고 달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학생의 과체중 비율이 30%일 때 이 학군은 3%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학생들이 국제학력평가에 참가했습니다. 과학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수학은 6등이었고요. 같은 시험에서 미국 전체는 과학 18등, 수학 19등이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린 게 아닙니다.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체육 수업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존 레이티의 운동하시는 뇌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운동책이라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약이 아니라 운동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운동을 몸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살을 빼려고, 건강검진 수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티는 말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근육이 아니라 뇌라고요. 몸매가 좋아지는 건 부수 효과일 뿐이라고요. 오늘은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뇌에 실제로 하는 일, 우울과 불안에 운동이 약만큼 듣는 이유,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몸이 아니라 뇌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네이퍼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특별했던 건 달리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 달리기를 하면 빨리 들어온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체육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운동과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네이퍼빌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심박수 측정기를 채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만 봤습니다. 꼴찌로 들어와도 심장이 충분히 뛰었다면 최고 점수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노력한 아이가 이기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러자 운동을 싫어하던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영교시였을까요?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그 직후에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직후의 뇌는 배울 준비가 가장 잘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육 직후에 어려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다른 시간대에 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크게 향상됐습니다. 운동이 성적을 올린 게 아닙니다. 운동이 배울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에서 어떤 물질이 쏟아집니다. 이름은 BDNF, 우리말로는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존 레이티는 이걸 아주 쉽게 부릅니다. 뇌의 비료라고요. 비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료 자체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료를 뿌리면 뿌리가 뻗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BDNF가 뇌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돕고 세포끼리 새로운 연결을 만들게 하고 그 연결을 튼튼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비료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부가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운동은 그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마른 땅에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네이퍼빌 아이들은 매일 아침 뇌에 비료를 뿌리고 교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집중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날, 그 전에 20분만 걸어도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뇌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우울과 불안에 운동은 약만큼 듣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의료원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50살이 넘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 156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우울제만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약 없이 운동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약과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넉 달 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도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그룹 모두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울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의 비율이 세 그룹이 비슷했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만 한 그룹이 약을 먹은 그룹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연구진은 치료가 끝나고 6달이 더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세면 10달째입니다. 이번엔 차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회복됐던 사람들 중에 다시 우울증이 재발한 비율, 운동 그룹이 약물 그룹보다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계속 운동한 사람은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약은 먹는 동안 듣습니다. 운동은 하는 동안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 차이가 10달 만에 드러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뇌에서 기분을 만드는 물질은 크게 셋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충동을 조절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과 각성을 담당합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동기를 만듭니다. 우울증은 이 셋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항우울제는 보통 이 중에서 하나, 많아야 둘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운동은 셋을 동시에 올립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뇌의 비료, BDNF까지 함께 나옵니다. 우울증은 오래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실제로 위축시키는데 운동은 정확히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레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항우울제와 비슷한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우울제라고요. 불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운동을 무서워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싫으니까요. 공황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운동이 약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납니다. 공황이 왔을 때와 거의 똑같은 신체 반응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분 뒤면 진정되고 오히려 개운해집니다. 이걸 반복하면 편도체가 다시 배웁니다. 심장이 뛰는 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고요. 불안을 피하는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티는 말합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가? 먼저 나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뇌는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해마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줄어드는 속도를 늦춘 게 아니라 방향을 되돌린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두뇌 훈련 게임도 이만큼 확실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50대에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치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치매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그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낮추는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무너질 위험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게 하고 그 세포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말하자면 뇌의 여유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버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저축에 가깝습니다. 오늘 30분이
20년 뒤에 나에게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못 부르는 정도. 이게 중강도입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다만 뇌를 바꾸려면 조금 더 숨이 차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짧게라도 숨이 턱까지 차는 강도를 섞어주세요. 그때 뇌의 비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둘째,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4-5번, 30분에서 40분, 매일 1시간씩 하다가 사흘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30분씩 꾸준히가 훨씬 낫습니다. BDNF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뿌리는 것보다 자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복잡함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몸과 머리를 같이 쓰는 운동이 뇌에는 더 좋습니다. 탁구, 테니스, 춤, 등산 같은 것들이죠. 유산소 운동이 비료를 뿌리는 일이라면 복잡한 동작은 그 비료를 어디에 쓸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와 함께 새로운 동작을 하나 배우는 것이 뇌에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력하신 분들,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욕이 생기면 운동을 하겠다. 그런데 뇌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움직여야 의욕이 생깁니다. 도파민은 의욕이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일 때 나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의욕은 운동의 조건이 아니라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30분이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5분만 걸어도 됩니다. 그 5분이 내일의 10분을 만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운동은 몸이 아니라 뇌를 위한 것이고 뇌의 비료인 BDNF가 그 열쇠라는 것. 둘째, 우울과 불안에 운동은 약만큼 들었고 10달 뒤에는 오히려 더 나았다는 것. 셋째, 대화는 되고 노래는 안 되는 강도로 일주일에 4-5번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10km 안팎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움직였고 위험을 피해 달렸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움직이는 몸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러곤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뇌를 움직이지 않게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살을 빼려고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위해서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몇 분이라도 걸어보시겠어요? 잠시 멈추고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책상이 아니라 현관문 앞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뇌에 비료를 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